녹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 이거 상관없는 거. 상관없지 않을까?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빅사이퍼 교육 리드 문보설이고요. 이번에 스케일링 블록체인 컨센서스 비아 로부스트 쉐어드 샘플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연구실에서 한번 발표를 했던 자료를 보강해서 온 거라서 밑에 약간 날짜도 조금 이상하고 분산 시스템 연구실 그 로고가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 논문은 ICD 2023에 나온 논문이고,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꽤 괜찮은 그 학회에 억셉이 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살짝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앱토스나 수위에서 나온 그 나왈 논문하고 되게 비슷하고, 또 세이에서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트랜잭션을 받았을 때도 피어한테 전파를 하고, 프로포절을 할 때도 프로포절 안에 트랜잭션을 담아서 전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이중 전파가 된다라는 거에 이제 포착을 해서 트랜잭션 이중 전파를 막고 컨센서스 레벨에서는 그냥 트랜잭션 아이디만 담은 프로포절을 보내고 어, mem풀 프로토콜을 따로 개발을 해서 여기 내 멤풀에 있는 내용물을 다른 피어들도 다 갖고 있다라는 거를 보장하는 그런 그 방법을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shared mempool abstraction이라고도 하고요. 원래도 있던 개념인데 이 논문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최적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프로포절에 들어가는 좀 데이터 양이 적어지니까 밴드위스를 적게 잡아먹어서 조금 더 그 스루풋이 올라간다라는 그게 포인트입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그 램프를 같이 공유하는 이유가 네, 그 트랜잭션 정보를 다 같이 갖고 있어야 아이디만 보내도 알 수 있어서 그런 거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프로포저는 내 멤플에 있는 로컬 멤플의 내용이 모두가 다 공유하고 있는 그 음. 내용이다. 모두의 멤플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있다를 가정하고 그 제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더베이스드 BFT 하스터프도 리더베이스드고 스트림넷이라는 좀 옛날에 나온 그 합의 알고리즘도 리더베이스드인데 요런 BFT는 일단 스케일업을 하지가 않습니다. 리더베이스 BFT라는 거는 일정 주기마다 리더가 뽑혀가지고 해당 리더가 블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스트림넷은 엄청 안 좋고 핫스터프랑 투체인 핫스터프도 밑에 제가 저기 그 레전드를 제대로 안 적었는데 밑에가 이제 네 개의 레플리카일 때, 이 부분 네 개의 레플리카일 때 120 TPS가 나오다가 나중에 64 레플리카가 됐을 때는 20 TPS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플리커는 뭐고? 네, 맞습니다. 리더베이스 BFT 약간 잘 몰라서 그런데 네. 한 라운드마다 리더는 한 명만 던지는 거예요. 아, 멀티 리더일 수도 있고 하나의 리더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리더를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더베이스 BFT의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리더 보틀넥 때문인데요. 왼쪽 그림은 제가 핫스터프 논문에서 가져온 걸로 이제 프리페어 단계를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이제 프로포즈 페이지라고도 하고요. 결국에는 리더가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자기 프로포저를 브로드캐스트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리더에 의해서 핸들링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그 전체적인 합의 알고리즘의 메시지 컴플렉시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메시지의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보통 리더 베이스드로 하고 합니다. 근데 단점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밴드위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롤 메시지스 쪽에
뭐가 막 모르는 것들이 아직 있는데 일단 N-HS만 보시면 되고요. 저거는 이제 네이티브 핫스터프에서 각자의 그 밴드위스 컨섬션을 이제 계산한 표거든요. 네, 보시면은 리더 쪽에서 밴드위스를 훨씬 많이 잡아먹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스케일러빌리티가 져야 된다고 하고 이 부분을 개선을 하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리더 지금 SHS가 요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스킴의 그 공유 맨풀에 하스토프를 붙인 시스템인데요. 보시면 리더랑 논리더랑 조금 더 비슷한 정도로 밴드위스를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를 드리자면 주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제목에 보면은 shared 맨풀 그리고 로부스트 맨풀 이런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각자를 풀이해 보면은 대충 컨트리뷰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shared 맨풀은 이 맨풀에 있는 내용을 모든 레플리카가 공유한다는 가정을 통해서 이제 리더의 브로드캐스트 부담을 줄이면서 네트워크 측면에서 컨센서스 경량화를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로부스트 mempool로 멤풀의 내용이 레플리카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뭐 PAB나 DLB 같은 여러 장치들을 도입하는 것이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PAB는 트랜잭션을 못 받은 레플리카가 있을 때 그 못 받은 레플리카가 다른 어딘가에서 트랜잭션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주는 게 PAB고요. DLB 같은 경우에는 한쪽 레플리카한테 많은 그러니까 많은 클라이언트 트랜잭션이 몰렸을 때 그 로드 밸런싱 해줄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hared mempool abstraction이라는 거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shared mempool이라는 거는 컨센서스 전파랑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랑 트랜지션 전파를 분리하는 것에 목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블록에 트랜잭션 데이터를 다 담아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이 트랜잭션들이 사실 이전에 이제 mem풀 프로토콜 차원에서 다 전파가 이미 돼 있는 그 트랜잭션들이기 때문에 요게 리던던시고 그걸 없애서 트랜잭션 전파는 무조건 멤풀에서만 담당을 하고 컨센서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따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디커플링을 하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로우를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트랜잭션 데이터가 레플리카들 사이에 전파가 됩니다. 요거는 클라이언트한테 받자마자 할 수도 있고요. 클라이언트한테 트랜잭션을 몇 개를 받아놓고 그걸 하나로 묶어서 마이크로 블록 단위로 전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블록이라는 건 그냥 단순한 트랜잭션들의 묶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나왈에서는 뭐 트랜잭션 블록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마이크로 블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포저를 보낼 때는 트랜잭션 내용이 아니라 트랜잭션 아이디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 블록으로 배칭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포절 사이즈가 더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포저를 받은 레플리카는 어, 트랜잭션 아이디, 그러니까 마이크로 블록 아이디를 보고 자기 로컬 mempool에서 트랜잭션을 끌어와서 이 프로포저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 보내는 그 안에 트랜잭션 들어있는 프로포절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재구성을 해서 이, 이 프로포절이 커밋이 됐다라고 하면 그거를 실행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그 돌아가게 되고요. 원본 트랜잭션을 못 찾겠으면은 이제 미싱 트랜잭션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고 다른 레플리카한테서 미싱 트랜잭션을 끌어오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쉐어드 멤풀 프로토콜이 담당을 해주는 거고 컨센서스랑은 전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동작 방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서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마이크로 블록, 프로포절 블록 요런 그 엔터티가 있는데요. 자료 구조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블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트랜잭션들의 묶음이고 요 마이크로 블록도 마이크로 블록 아이디가 고유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포절은 요 마이크로 블록 아이디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는 자료 구조이고
그걸 보고 로컬 멤플에서 트랜잭션을 다 채워 넣으면은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블록에 몇 개의 트랜잭션을 담을 수 있냐 이것도 약간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값을 뭐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몇 개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선택적으로는 못하고 하나 단위로 그걸 말했어요. 혹시 네, 왜 이런 구조인지가 좀 궁금한데 그냥 마이크로 블록만 쓰면 안 되나? 그러니까 마이크로 블록을 두지 않고 그냥 블록으로만 하면 안 되나? 여기 안에 트랜잭션을 채워넣느냐? 왜 이렇게 두 번을 나눴는지가 궁금해요. 아 마이크로 블록이라는 게 없고 트랜잭션 단위로 하면 안 되냐고 하시는 건가요? 네. 어, 일단 프로포절 사이즈를 좀 더 줄이려면은 하나의 마이크로 블록 아이디가 여러 개의 트랜잭션을 담을 수 있게끔 해서 그 프로포저의 사이즈를 줄이는 게 또 한 가지 목표였던 것 같고, 음. 마이크로 블록이라는 구조는 여기서 새롭게 제안한 구조인가요?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애들도 쓰는 거예요?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왈에서도 트랜잭션 블록이라는 게 있어서 트랜잭션을 배치해서 그 프로퍼게이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블록 안에 또 작은 블록이 있고 작은 블록 안에 다시 트랜잭션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 공작 과정을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과정이 전부 이제 마이크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이라고 적어는 놨는데 아무튼 그 네트워크로부터 트랜잭션을 제가 레플리카라고 칩시다. 트랜잭션을 받으면은 그거를 제 멤풀에다가 넣고 요게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레플리카로부터 온 건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레플리카로부터 온 거라면 저도 브로드캐스트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다시 브로드캐스트 하는 건 리던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클라이언트로부터 온 거면은 제가 그걸 이제 다른 레플리카들한테 브로드캐스트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더 레플리카는 자기 프로포저를 만드는데 자기 로컬 멤풀에서 어떤 마이크로블록 아이디들이 있는지 보고 트랜잭션 그 아이디를 넣어가지고 프로포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보내고 나면 넌리더 레플리카들이 그 프로포저를 받아서 자기 로컬 멤풀에서 트랜잭션 끌어와서 프로포저를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커밋이 됐다라고 하면은 익세큐터한테 보내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프로포절에는 트랜잭션 아이디만 들어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미싱 트랜잭션이고 두 번째가 언밸런스드 워크로드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싱 트랜잭션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싱 트랜잭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프로포절에 들어있는 그 마이크로 블록 아이디가 레퍼런스 하고 있는 실제 마이크로 블록 있잖아요. 그게 프로포저를 받은 레플리카의 mem풀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프로포저를 받아서 그거를 재건축하려고 요 제 로컬 멤풀에서 트랜지션을 끌어왔는데 제가 안 갖고 있는 그 아이디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언제 발생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공격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적인 레플리카가 트랜잭션 받았으면 그걸 브로드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리더한테만 보내는 거죠. 그럼 리더는 이 트랜잭션이 다른 멤플에도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정상적인 트랜잭션인 줄 알고 자기 프로포절에다가 그 트랜잭션 아이디를 넣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프로포절을 받은 다른 레플리카들이 자기는 안 갖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해서 뷰체인지를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요 트랜잭션을 나한테 달라고 리더한테 패치 요청을 막 넣게 돼서 리더가 터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격이 가능합니다. 요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PAB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데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 유효한 마이크로 블록이 되려면 Q개의 서명을 레플리카들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명도 프로포절에 같이 넣어서 그 프로포절을 받는 레플리카들이 자기 멤풀에 이 마이크로 블록이 있냐 없냐 여부로 이 프로포절의 유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요 서명을 검증할 수 있냐 없냐 여부로 유효성을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예제를 보시면은 이 미싱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려고 해도 제가 Q개의 서명을 모아야 되니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그 미싱 트랜잭션이 발생을 해도
거기에 밸리드한 서명이 붙어 있으면은 뷰체인지가 안 일어나고요. 왜냐하면 이 프로포절의 유효성 여부가 이 서명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패치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더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서명한 큐게의 시그니처를 보고 거기 있는 애들한테 가면은 내가 이 블록을 받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거기 가서 패치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패치 요청이 분산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뷰체인지 공격이나 그 패치 많이 보내는 그런 공격이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더 구체적으로 PAB가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 그 동작을 하게 되냐면, 푸시 페이지랑 그 리커버리 페이지로 나뉘게 됩니다. 요거는 컨센서스랑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이 맨풀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푸시 페이지에서는 센더가 마이크로 블록을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그 다른 레플리카들은 나 이 마이크로 블록 받았다 해서 마이크로 블록 아이디랑 거기에 대한 액트에다가 서명을 해서 다시 답장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Q개 이상 모였으면 그걸 바탕으로 뭐 스레스홀드 시그니처를 쓰든가 뭐 해서 그 서신트 프루프 Q라는 거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다시 그 레플리카들한테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리커버리 페이지로 들어가는데 리커버리 페이지에서 그 서신트 프루프를 다시 브로드캐스트 하면 그걸 받은 레플리카들은 나는 이 마이크로 블록을 받은 적이 없는데 나한테 프루프만 왔네? 라고 하면 그 프루프에서 보고 그 중에 한 명의 사이너한테 찾아가가지고 마이크로 블록을 다시 패치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커버리 페이지가 또 누락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나중에 어차피 프로포절 안에 또 이 서싱트 프루프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다시 패치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합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컨센서스랑 요 맨풀이랑 디커플링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레플리카가 프로포저를 받으면은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프로포절에 있는 프루프들, 아까 보여드렸던 이 큐게이 시그니처를 만들어서 큐게이 시그니처로부터 서싱트 프루프를 만들어서 뭔가 제안을 할 때 같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 P에 들어있는 마이크로 블록 아이디마다 요 서명이 붙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검증을 하는 겁니다. 만약 검증이 실패했으면 유효하지 않은 마이크로 블록을 보낸 거니까 뷰체인지를 하게 될 거고,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 커밋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니까 컨센서스에서 알아서 할 거고요. 어, 그러는 동안, 그 컨센서스가 돌아가는 동안 그 프로포절에 있는 마이크로 블록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끌어오고 미싱 트랜잭션이 있으면은 그 서명자들 중에 한 명한테 가서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포절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얘가 커밋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실행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1-2부터 1-1하고 1-2는 완전 컨센서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뷰체인지가 어떻게 일어나고 커밋 페이지가 어떻게 가고 하는 거는 그냥 컨센서스 알고리즘마다 다 다릅니다. 요 쉐어드 mempool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석세스를 해서 커밋 페이지로 간다면 저 1-2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2, 3, 4는 또 다른 그 스레드로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디커플링이 되는 거고 나중에 논문 임플레멘테이션에 봐도 요, 요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맨풀 프로토콜은 컨센서스하고는 상관이 없다. 컨센서스에 애그노스틱하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고칠 필요가 없고 어떤 컨센서스를 붙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네, 네. 혹시 그 뷰체인지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세요. 네. 뷰체인지라는 건 리더 베이스의 어떤 그 partially synchronous 아니면 synchronous한 네트워크 모델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어, 간단하게 말해서 리더가 죽었으면 그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다음으로 다시 리더 뽑아서 다시 진행하는 거를 이제 뷰체인지라고 합니다. 그뭐저 프로포즈에 있는 프로포 중에 제대로 된 게 아닌 프로포가 섞여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 리더는 이상하다, 막 이런 거죠.
그럼 그냥 그 블록 때는 스킵하는 느낌으로 하는 맞습니다. 다음 리더로. 질문 한 가지 드리면 앞 네, 슬라이드에서 조금 지속적인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앞 슬라이드에서 네, 정그림에서 푸시 페이지에서 그 네. 샌더가 그 다른 그 TPNF로 전파를 하고 그 걔네가 이제 그런 서명을 보내줬는데 그 개수가 그 서론보다 적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충분한 그러면은, 질문이죠. 그러면 이제 프로프를 만들 수가 없고, 아마 다시 시작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는데, 나중에 이제 DLB에 가서 보면은 또 요 과정, 이 트랜잭션 전파 과정을 제가 너무 바쁠 때 덜 바쁜 레플리카한테 프록시로 넘겨주는데, 만약에 이 프록시로부터 요 프루프가 안 온다라고 하면은 리트라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네 개만 걸음 큐게만 쭉 그런 개만 모으면 네, 맞습니다. 저도 질문 이게 네, 일단은 그, 그 큐가 숫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좀 궁금해요. 뭔가 그 네트워크가 엄청 노드가 많은데 네, 커런이 뭐 예를 들어 10명만 보낸다고 하면 그냥 몇 명끼리 짜서 만들고 보내면은 끝인 거잖아요. 네. 그 경우에 그게 뭔가 유효한 공격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네트워크에는 크게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건 괜찮다고. 사실 그 경우에도 또 네트워크가 크면은 또 그것도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큐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거는 없지만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전체 n개가 3f 플러스 1일 때 f개를 큐로 하거나 2f개를 큐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또 퍼미션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막 엄청 큰 네트워크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겠습니다. 그럼 큐가 네트워크 전체 노드 수에 뭔가 비례해지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선정을 해도 되고, 뭐, 설정하는 거는 네. 마음대로입니다. 아, 그리고 그 혹시 프루프라고 했는데 네, 석싱트 프루프라고 했는데 이 네. 프루프가 실제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그 논문에 나와 있나요? 네, 이게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어떻게 구현했는지가 나오는데, 어, 여기서는 그냥 그 서명이 오면은 그거를 다 컨캣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스레스홀드 시그니처 방식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컴퓨테이셔널리 좀 이피션트 하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PSS 방식이거나 그러면 네. 그걸 하기 전에 또 다시 키를 나눠 가져야 되고 하는 뭔가 셋업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 이게 프루프가 뭔지가 약간 궁금했는데 네. 네 뭔가 네 그러면은 여기 발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프루프 자체는. 맞습니다. 프로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뭐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돼 있고 별로 막 그 노벨한 그런 것도 네네. 없고 노벨티도 없고 뒤에 그냥 임플리멘테이션에서만 제가 살짝 언급만 해놓은 정도. 아,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있는데 여쭤봐도 되나요? 네, 그 네, 마이크 켜고 켰어요. 여쭤보시면 네. 감사합니다. 그 리커버리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리커버리 페이지에서 그 샌더가 다시 그 코어럼을 모아가지고 풀풀을 만들어서 전파를 하는데, 네, 그 이제 그러니까 이제 R2 같은 경우는 이제 패시브 리퀘스트를 하기 때문에 리커버리 페이지가 필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네, 그거 말고 R3, R4는 다시 이제 그 풀풀을 받잖아요. 근데 네. 이게 지금 뒷부분에 만약에 혹시 그 컨센서스 하는 설명에서 이 설명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 주셔도 되는데요. 그 R3, R4에게 꼭 그 풀풀을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 기본적으로 여기서 프루프를 푸시 페이지 이후에 프루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샌더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프로포저를 보낼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이크로 블록 아이디에 상응하는 프루프를 다 달아서 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과정이 없으면 자기가 보낸 트랜잭션만 포함해서 제한을 하게 될 거라서 좀 더 좀 뭐라 해야 되지? 블록 구성이 좀 비효율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다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마이크로 블록 대상으로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크로드의 불균형입니다. 여기서 워크로드라는 건 클라이언트의 트랜잭션입니다.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노드들이 각자 리소스가 다 다를 거고 클라이언트도 이제 지리적으로 그 불균형하게 분포가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한테 가까운 노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드들이 각자 받는 그 트랜잭션의 양도 다르고 자기가 갖고 있는 리소스도 다르니까 이 리소스 대비해서 받는 트랜잭션의 양이 너무 많은 레플리카들은 보틀넥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틀넥이라는 거는 이제 트랜잭션 전파를 좀 더 늦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DLB라고 디스트리뷰티드 로드 밸런싱이라는 알고리즘을 또 도입을 하는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는 이제 바쁜 레플리카가 자기 로드를 좀 덜 바쁜 레플리카를 프록시로 써서 걔한테 대신에 자기 트랜잭션을 전파하게 하자라는 게 아이디어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맨 처음으로 바쁜 레플리카가 랜덤으로 D개의 레플리카를 뽑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덜 바쁜 레플리카를 프록시로 삼아서 걔한테 제 트랜잭션들을 다 주고 그리고 걔가 저한테 그 전파 이후에 프루프가 생기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보내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프록시가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프루프를 다 못 모을 수도 있으니까 일정한 타임아웃을 두고 타임아웃이 나면은 1번부터 다시 샘플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어떤 레플리카가 바쁘다는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고 제일 덜 바쁜 레플리카라는 거는 그 바쁘다는 게 어떻게 정량화가 돼 있어야지 제가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쁨을 정량화할 것인가가 제일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 스테이블 타임이라는 걸로 정량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테이블 타임이라는 건 제가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트 한 뒤에 허럼 시그니처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여기서 스테빌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쿼럼 시그니처를 받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제이션 타임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타임을 뺀 그 기간만큼을 스테이블 타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블록이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마이크로 블록의 스테이블 타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으로 해서 몇 개의 마이크로 블록을 이렇게 추적하면서 어, 현재 이 레플리카의 ST는 뭐냐라고 하면 그 몇 개의 그 마이크로 블록들의 ST 밸류의 N 퍼센타일로 이제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예시에서 95%로 말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ST가 실험으로 정한 어떤 값 알파보다 크면 이제 바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DLB를 시작할 수 있게 되고요. 나중에 레플리카들 샘플링 할 때도 얘네들의 ST를 다 받아가지고 가장 적은 ST를 갖고 있는 레플리카를 프록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점은 일단 ST를 얘네들이 정직하게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제가 몇 개 랜덤으로 고른 이 샘플 레플리카들이 ST를 정직하게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도 약간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제가 덜 바쁜 레플리카다라고 하면 제가 굳이 그거를 로드를 대신에 전파해줄 별로 그런 뭐랄까 인센티브가 없는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일단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어 그냥 마지막에 퓨처 워크에서 이 프록시 레플리카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방법이 필요하다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거의 그냥 설명의 전부이고요. 그 이 시스템의 전부이고요. 요거까지 듣고 나면은 약간 뭔가 비슷한 프로젝트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바로 나왈입니다. 원래는 이런 릴레이티드 워크를 설명을 잘 안 하는데 요 논문은 나왈이랑 닮은 게 너무 많고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왈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은 이 나왈은 나왈 앤 터스크라는 논문에서 제안이 된 아키텍처고요. 이 논문은 그 앱토스랑 수위의 미스텐랩스에서 같이 작성한 페이퍼고 유로시스 22년 이 논문이 나오기 1년 전에 유로시스라는 되게 좋은 학회에 이제 억셉이 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프로토콜을 제안을 하는데 하나가 나왈이고 하나가 터스크라서 이제 나왈 앤 터스크이고요. 나왈이 쉐어드 램프를 담당을 하고 터스크가 컨센서스 부분을 이제 담당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러니까 제가 발표하는 논문에서 약간 비슷한 스킴은 나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나왈도 비슷하게 요 옆에 있는 게 이 트랜잭션 전파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나왈이 되게 비슷하게 트랜잭션을 배치로 전달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N-FK 에크 메시지를 모아가지고 서티피케이트를 만드는 것도 그래서 그걸로 또 트랜잭션 어베일러빌리티를 보장하는 것도 되게 많이 닮아 있습니다. 네. 어라, 잠시만요. 순서가 잘못됐네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 서티피케이트를 어떻게 모으는가가 살짝 다르고 아마 이것 때문에 뒤에서 보면은 그 이밸류에이션에서 이 시스템이 나왈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데 그 이유가 아마 이 부분을 바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왈은 이 서티피케이트를 모으기 위해서 릴라이어블 브로드캐스트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트랜잭션을 전파할 때 이 릴라이어블 브로드캐스트 뭐 RB라고도 하고 RBC라고도 하는데요. RB를 써서 전파를 하는 거죠. 근데 RB는 요 전파가 끝난 시점에 N-FK 에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서티피케이트를 만드는 것 같고요. 이게 문제가 그 커뮤니케이션 라운드가 세개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컨시스턴시랑 토탈리티를 만족시키기 위함이고 또 컨시스턴시는 모든 정직한 레플리카가 동일한 트랜잭션을 받는다. 그러니까 레플리카들이 받은 트랜잭션이 다 동일하다. 요걸 보장하는 거고 토탈리티는 트랜잭션을 내가 전송을 하면 그 정직한 레플리카들을 무조건 요 트랜잭션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토탈리티입니다. 그래서 요두 가지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릴라이어블 브로드캐스트를 쓰는 건데 스트라투스에서는 그러니까 요 논문에서 제안하는 스킴이 스트라투스인데 스트라투스에서는 요런 조건은 그냥 그 합의 알고리즘 레벨에서 만족이 된다. 그래서 굳이 RB 같은 무거운 걸 쓸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PAB로 충분하다. 그냥 일단 다 브로드캐스트 하고 그 에크 맛 받아서 그 만드는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임플레멘테이션에서도 좀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건 그렇다고 해서 나왈에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나왈에서 RB를 PAB로 바로 대체를 할 수 있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왈 앤 터스크는 기본적으로 그 비동기 네트워크 모델을 가져가는 컨센서스 알고리즘이고 비동기 네트워크면은 메시지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중간에 얼마나 메시지가 드랍될지를 모르는 그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릴라이어블 브로드캐스트라는 게 엄청 중요한 프리미티브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RB가 어떻게 보면은 RB가 없으면 이 컨시스턴시랑 토탈리티가 만족이 안 되는 네트워크 모델을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하면 스트라투스는 애초에 partially synchronous 모델을 가정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애초에 네트워크 모델 자체가 GST라고 글로벌 스테이빌라이제이션 타임이 지나면 이게 마치 동기 네트워크처럼 작동을 해서 최대 지연 상한 델타 안에 메시지가 다 도착한다는 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아예 뷰체인지를 하는 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뷰체인지가 되게 비효율적이라서 에이싱크로너스 시스템을 많이 연구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아예 다른 네트워크 모델을 가정을 하면서 너네들이 쓴 거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가 쓴 가벼운 걸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약간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구현 어떻게 했고 이밸류에이션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 이름은 스트라투스고요. 구현에는 밤부라는 프로토타이핑 툴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요 툴은 요 논문의 일저자가 예전에 썼던 논문에서 그 논문 제안을 한 시스템이고요. 요거 BFT 프로토콜들 뭐 벤치마킹하고 프로토타이핑하고 이밸류에이팅하는 그런 걸 편하게 해주는 오픈소스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루프 같은 경우에는 그 스레스홀드 시그니처 같은 거는 안 썼고요. 그냥 ECDSA 시그니처를 폰캣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고 하고 그 이유는 이제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셋업이나 이런 게 필요 없기도 하고 아무래도 뭔가 컴퓨테이셔널리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미 그 디커플링을 통해서 공간 효율성을 달성을 했으니까 뭔가 좀 더 그런 걸 중요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스트 환경은 이랬고 렌이랑 웬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메트릭으로는 레이턴시랑 스루풋을 사용을 했고요. 레이턴시는 트랜잭션을 제가 처음 전파받은 시점부터 해서 그게 커밋되는 시점까지를 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루풋은 정확히 뭔지 안 나와 있는데 뒤에 TPS 단위로 측정을 하는 거 보면 그냥 1초에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커밋되는가를 측정을 한 것 같습니다. 뭐가 프로토콜을 엄청 많이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했는데요. 옆에 보시는 게 다 여기서 이밸류에이션 대상으로 삼은 그 프로토콜들이고요. 제가 이 논문을 또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이밸류에이션에 엄청난 공을 들인 논문이라서 좀 배울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옆에 보시면은 표에 막 이거는 뭐 어떤 거고 저떤 거고 막 이렇게 에크로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네이밍을 보시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N이 붙어 있는 NHS, 뭐 NPBFT 이런 거는 그냥 네이티브 버전, 기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NHS는 그냥 하스터프, 그리고 NPBFT는 그냥 PBFT, 뭐 수정이나 최적화 없이 그냥 원래 논문에서 제안한 걸 그대로 가져다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SMP가 붙은 거는 쉐어드 mempool의 라이브한 구현만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PAB나 DLB 같은 메커니즘 없이 그냥 베이직 쉐어드 mempool만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마이너스 G, 아니, 다시 G, 다시 even 이런 게 붙어 있는데, 다시 G는 저희는 아까 트랜잭션 전파에 브로드캐스트를 썼지만, 이제 다시 G는 가십 버전, 가십을 사용하는 버전입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그 메시지 리던던시는 생기겠지만, 로드 밸런싱에는 훨씬 좀 효과적이겠죠. DLB보다는 효과적이지 않겠지만. 그리고 even은 워크로드가 레플리카들마다 다 똑같은 경우를 이제 eve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S라고 돼 있는 건 PAB랑 DLB랑 shared 맵플이 다 붙어 있는 요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스트라투스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S다라고 하면은 하스터프인데 스트라투스 램프를 붙인 하스터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걸 전부 다 비교를 해서 전체적인 스케일러빌리티도 비교를 하고 PAB랑 DLB가 각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뒤에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SMPHS랑 SHS를 비교를 해서 PAB의 효과를 보여요. 근데 약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게 SMP는 PAB, DLB 둘 다 없는 거고 S는 두 개 다 있는 건데 DLB의 효과가 중첩돼서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 뒤에서 워크로드를 그냥 다 균형적으로 주고 비교를 진행한 것 같아서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SMPHS even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LB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네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각자 이제 even 버전은
사실 가장 이상적인 버전. 그러니까 워크로드가 일정 부분에 막 몰리거나 하지 않는 버전인 거고, SMP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안 한 거고, 이제 저 가십 버전은 그냥 진짜 나이브하게 가십을 통해서 리던던시는 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워크로드 밸런싱이 되는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SHS는 DLB 버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십이랑 어떻게 아, 브로드캐스트는 제가 여기 있는 10분에게 다 하나하나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요. 가십은 원재랑 그 지형님께만 말씀을 드리면 원재랑 지형님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소문을 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그러면 돼요. 지금 여태까지 흘러냈던 로드캐스트라고 하면 네, 네트워크에 다 빼고 모든 노트가 다 빠짐없이 그걸 보낸다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주신 방식에서 도달하지 않는 경우는 생기죠. 무조건 다 보내는 건 아니고, 어, 프로덕캐스트도 다 보내지는 않고, 그래도 많이 뭉친 걸로나,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받는 경우도 약간 생각해야 되니까 프로테스트 한다고 하는 건 무조건 듣는다는 가정을 하고 프로테스트가 프로테스트 설명할 때는 듣는다고 하는 받는다고 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중간에 네트워크 상황이 안 좋아서 중간에 뭐 드랍이 된다거나 할 수는 있겠죠. 저는 다 보낸다고 보냈는데. 그래서 중간에 그 못 받는 경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사실 진짜 이상적인 브로드캐스트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왈에서는 사실 그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네트워크 크기가 크면 클수록 결국엔 그 레플리카들 IP를 제가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약간 완화된 브로드캐스트를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밸리에이션을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사이즈 있잖아요. 그 마이크로 블록 하나에 들어가는 트랜잭션의 개수? 그거는 그냥 최적화 가능한 지점으로 골랐다라고 하고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랜 환경, 웬 환경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했고 매트릭으로는 스루풋이랑 레이턴시를 측정했습니다. 되게 너무 이제 막 프로토콜이 많으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주황 색깔이랑 초록 색깔으로 표현되는 게 네이티브 하스토프랑 네이티브 PBFT인데요. 얘네들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스케일러빌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 민트색이 아니라 연두색? 연두 색깔이 이제 나왈인데요. 나왈도 256 레플리카부터 확 레이턴시랑 스루풋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릴라이어블 브로드캐스트 자체가 좀 무거운 브로드캐스트 프리미티브라서 그렇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그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건 나와를 하스토프에 붙여서 테스트를 한 것 같아요. 허스크에 붙여서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근데 뭐 애초에 그 네트워크 모델 자체가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근데 조금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색깔 다이아몬드 모양 저거는 미르 BFT라고 멀티리더 프로토콜 버전의 그 PBFT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것도 스루풋이 16을 제외하면 되게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PBFT 자체가 메시지 컴플렉시티가 핫스토프보다 좀 높아가지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PBFT에다가 스트라투스를 붙인 SPBFT도 그거랑 되게 그래프가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논문에 대해서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굳이 언급한 이유는 이제 스트라투스 PBFT가 아주 큰 이득을 보지는 않지만 뭐 기본보다는 낫고 기본 저 네이티브 PBFT보다는 훨씬 낫고 뭐 미르 BFT랑 비슷하다 정도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성능이 안 좋고 스트라토스 하스토프랑 SMP 하스토프만 살아남아가지고 이 두 개가 제일 스케일러빌리티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각자 이제 어
오각형으로 표시된 파란색, 좀 밝은 파란색, 이 이제 S&P 핫스터프고, 여기 보라색 네모가 스트라투스 핫스터프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얘 둘이 성능이 비슷하다는 거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게, 얘네 둘이 성능이 비슷하다는 건 TAB랑 DLB로 인한 어떤 오버헤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니, 같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PAB랑 DLB의 오버헤드가 적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고요. 첫 번째로 TAB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실험을 위해서 공격자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는데 요거는 앞에 예시랑 똑같은 공격자이고요. 이 공격자의 목표는 리더의 프로포절 안에 미싱 트랜잭션을 많이 발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플리카들이 해당 트랜잭션을 가지고 있는 레플리카한테 패치 요청을 막 보내서 병목을 만들거나 뭐 뷰체인지를 일으키거나 하는 그런 게 목적입니다. S&P만 쓰는 S&P 파스터프에서는 공격자가 리더한테만 트랜잭션을 보내면 됩니다. 그래도 마이크로 블록이 유효한 걸로 이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리더한테만 보내면 되는 반면에 이제 PAB를 쓰는 스트라투스 하스토프 같은 경우에는 리더한테만 보내면은 그거는 유효한 마이크로 블록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프루프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격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컬럼이 F 플러스 1개다라고 하면 리더 포함해서 F개의 다른 레플리카들한테도 트랜잭션을 보내줘야지 그 성립을 하게 되고 공격 대상 자체도 나머지 그 EF계의 레플리카로 좀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00개 레플리카랑 200개 레플리카에 대해서 비잔틴 노드 수를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당연히 PAB를 쓰는 게 더 좋았습니다. 컬럼 수도 F 플러스 1개, EF 플러스 1개로 이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고 각자 F랑 EF에 해당하는 그래프에서 해당하는 그 부분인데요. 이게 컬럼이 많아지면은 프루프 생성까지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레이턴시는 조금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악의적인 레플리카 수가 늘어나도 스루풋은 많이 안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싱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중간에 마이크로 블록이 드랍이 됐는데 리더랑 다른 레플리카들은 다 마이크로 블록을 받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못 받은 마이크로 블록에 대해서는 그게 프로포즈를 담겨서 오면 그 미싱 트랜잭션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네트EM이라고 하는 에뮬레이터로 네트워크 플럭추에이션을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10초 동안 평균이 200ms라고 하면 100에서 300 사이로 이제 계속 플럭추에이트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S&P 버전에서는 리더한테 패치를 많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리더 쪽에 가바가 생겨서 뷰체인지도 자주 발생하고 성능이 되게 안 좋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스트라투스 버전에서는 비싱 트랜잭션이 있어도 그거는 그 컨센서스랑은 전혀 상관없이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뷰 체인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그대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DLB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도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워크로드를 불균형하게 분배를 해야 돼서 GP한 분포를 사용해서 워크로드를 분배했다고 합니다. 이 분포를 이용한 이유는 어떤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게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워크로드의 불균형이 파워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분포를 따른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근데 이 GP한 분포가 이 파워로 분포의 일종이라서 GP한 분포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두 개가 다른 지표 분포에 대한 그 실험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제 S랑 B가 그걸 조정하면 스큐된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A가 많이 스큐된 버전이고, B가 조금 덜 스큐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킬했다는 게 한쪽에 워크로드가
많이 몰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A에서는 상대적으로 한쪽에 엄청 많이 그 몰려 있고 B에서는 그거보단 조금 덜하게 몰려 있는. 그래서 A 같은 경우 언밸런스 정도가 심할 때는 요 스트라투스 버전이 지금 D1, D2, D3라고 또 나뉘어져 있는데 요거는 샘플링 개수고요. 샘플링을 몇 개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란색으로 박스 친 부분을 보시면은 스트라투스를 쓰는 게 이제 스트라투스를 안 쓰는 버전보다 확실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분하고도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경우하고도 별로 차이가 많이 안 나고요. 그리고 가십을 쓰는 것보다도 훨씬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큐가 좀 덜 됐을 때를 같이 보여준 이유는 되게 특이한 게 여기에 비해 그러니까 A에 비해서 B에서 가십 버전의 성능이 확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메시지 리던던시 때문에 성능 스루풋이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십은 별로 안 좋다. 뭐 요걸 이야기하려고 같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D가 3일 때 옵티멀이라고는 하는데 요거는 4, 5, 6, 7일 때를 다 보여줘야지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3일 때가 옵티멀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그 혹시 샘플링 파라미터가 어떤 거였죠? 샘플링이 뭐였는지 기억이 아, 안 나요. 그 프록시를 뽑기 위해서 여러 몇 개의 이제 레플리카들을 뽑아서 하게 되는데 만약에 D가 3이다라고 하면 3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제일 덜 바쁜 애한테 주는 거죠. 네, 이밸류에이션 끝났고요. 결론이랑 퓨처워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S&P는 그래서 결론은 리더 보틀넥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고 스트라투스는 요 S&P 중에서도 미싱 트랜잭션이랑 언밸런스 워크로드를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추가해서 S&P를 디자인을 했다. 그 결과 네이티브 핫스터프보다 5배에서 20배 정도 높은 스루풋을 달성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퓨처 워크로는 이제 멀티리더 BFT 프로토콜도 지원을 하게끔 확정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좀 써봤는데요. 가장 가볍게 현실에 적용했을 때 발생할 문제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블록 헤더에 스테이트 루트를 안 넣은 버전을 사실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그 트랜잭션의 내용을 보지 않아도 보트를 할 수 있다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보트를 하기 전에 이더리움을 생각해 보면 보트를 하기 전에 요 트랜잭션을 실행해서 실제로 요 스테이트 루트가 나오는가도 검증을 하고 나서 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버전을 사용하면 제가 스트라투스를 사용하면 요런 그 스테이트 루트를 넣는 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테이트 루트를 넣으면 안 된다. 네. 뭐 잠깐 다시 아, 말씀해 주시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는 네. 어, 여기서는 보트를 하는 시점이 트랜잭션을 받기 전이거든요. 제가 미싱 트랜잭션이 있어도 아, 네네.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보시면 여기입니다. 지금 프루프만 검증을 하고 바로 커밋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미싱 트랜잭션 채우고 이런 거는 또 따로 일어나는 과정이라서 왜 그렇지? 네? 이해가. 그러니까 컨센서스에는 그 트랜지션이 실제 뭔지 애초에 실행도 안 해보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중에 그냥 자기 그냥 쉐일을 채우기 위해서만 그냥 미싱 트랜지션을 정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냥 블록체인에서는 당연히 실행을 한번 로컬 실행을 한번 해보고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도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이런 거, 뭐 레시프트, 루트 이런 거 다 검증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는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설마 블록 프로포저도 그러니까 리더도 트랜지션 안 받아보고 그냥 프로포저를 올린 어, 트랜지션 실행 안 해보고. 그거는 안 될 것 같은 게 그래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자기가 이제 프로프를 갖고 있는
그 마이크로 블록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니까 사실 프루프를 갖고 있으면 푸시 페이지든 그 리커버리 페이지든에서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되게 그냥 되게 퍼미션드 된 환경으로 그냥 완전 좀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좀 되게 국한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유효성을 트랜잭션이 진짜 밸리드한지를 확인을 못하고 다 그러니까 더 빠르게 그러니까 더 최적 옵티멀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만든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배보다 배꼽이 좀 더 커져가지고 오히려 약간 저런 거라면 저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할 만한 유즈 케이스들이 어떤 케이스들이 있는지가 조금 감이 안 잡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어디에 쓸 수 있을지는 사실 이 시스템 그대로 쓴다면은 그거 말고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어디를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자면은 아, 뭔가 말할 게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무튼 실제 유즈 케이스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에,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실제 블록체인에서는 보트를 하기 전에 어떤 형식적인 검증 그러니까 뭐 트랜잭션이 제대로 구성이 됐고 트랜잭션에 뭐 제 사인 제안한 사람의 뭐 사인이 있고 뭐 트랜잭션 보내는 사람의 사인이 있고 막 이런 것만 검증을 하고 투표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그것도 검증하되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도 같이 검증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여기서는 그 앞부분만 검증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네, 트랜지션 풀 데이터를 보지도 않고 그래서 네. 그러면 그 트랜지션이 시그니처가 잘못된 일. 아, 그거는 아마 여기서 엑스 메시지를 보낼 때 그 체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쟤네가 그게 아닌데 그냥 애플을 보낼 수 잘못된 트랜지션을 보내지 않으리라. 뭐 그런 걸 뭐 슬래싱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논문에 알고리즘이 나와 있는데 그 알고리즘에서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인지 안 돼 있는 부분인지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은 그냥 요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 스케일러빌리티를 달성하게 된 이유가 이거 두 개를 따로 진행해서인데 그러니까 미싱 트랜지션 끌어오고 그리고 투표하고 이거를 이제 따로 진행했기 때문인데 뭔가 만약에 라이트 클라이언트 같은 이유로 스테이트 그 루트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뭔가 적용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근데 여기서 네. 그 프로포서 어 프로포절 블록을 이제 받는 과정까지가 여기서 그 멤플 얘 스트라투스가 관여하는 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받은 프로포절이 어쨌든 밸리드한 시그니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검증한 다음에는 자기가 실행해본 다음에 투표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요. 실행하기 전에 그냥 시그니처만 검증해서 다 통과하면 투표를 하고 만약에 제가 미싱이 있다 그러면은 그건 제가 그 컨센서스가 진행되는 동안 그러니까 실행시키기 전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미싱 트랜지션 다 채우고 커밋이 완료가 되면 요 시점에서 실행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컨센서스랑 분리되어 있어서 그 프로포저를 받기까지만 얘가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포저를 받은 검증자한테 프로포저를 도착한 이후부터는 컨센서스에 맞게 진행됩니다. 컨센서스에 맞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그 프로포절에 제가 미싱 트랜잭션이 발생했으면 그걸 끌어와야 되잖아요. 끌어오는 것까지가 이제 스타투스가 프로프를 받고 뭐 없으면 갖고 오고까지가 이제 스트라투스가 관여한 다음에는
스트라투스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제 스트라투스가 더 관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네, 근데 그게 컨센서스, 그러니까 프로포저를 받고 나서 컨센서스 진행하는 거랑 어떻게 겹쳐 있는 거라고. 근데 프로포저를 이제 받고 프로포저에 미싱 트랜지션이 있으면 갖고 오고 아니면 프로포 자체가 잘못되거나 하면은 그냥 뭐 리체인지를 하거나 그렇게 네. 할 텐데 만약에 이제 정말로 올바른 거다라고 해서 이제 프로포저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는 이 블록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검증자가 스트라투스는 여기서 더 관여하는 건 없는 여기서 끝난 거. 아, 마지막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스트라투스가 어디까지 하는지가 조금 이제 궁금해서인데 어 프로포절이 제가 받은 프로포절 블록이 정말 유효한 블록이고 유효한 그 쿼럼을 채운 블록이고 네. 그리고 미싱 트랜잭션이 있으면 다 끌고 와가지고 나한테 모든 트랜잭션 리스트가 있고 그래서 내가 이 블록을 다 알고 있다. 까지가 스타투스가 딱 관여한 부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행을 시킨 다음에 투표를 하는 거 아닌가? 왜냐면 애초에 트랜잭션이 미싱된 거를 갖고 오는 이유 자체가 내가 얘를 실행을 해야 검증을 할 수 있는데 나, 없으면 실행을 못 하니까 갖고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애초에 여기 스타투스가 한 대까지는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센서스에 맞게 프로포절 블록이 올바르다는 걸 이제 확인한 다음부터는 내가 트랜잭션들을 다 실행시켜 보고 투표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단 블록 미싱 트랜잭션을 가져오는 이유는 이걸 내가 실행해보고 투표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요, 요 프로포절이 결국에 커밋이 되면 제가 그걸 실행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실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커밋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미싱 트랜잭션을 가져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 투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행해보기 전에 그, 프루프만 검증이 되면은 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둘이 얘기하는 게 세상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궁금했던 거는 원래 보팅이라는 건 컨센서스 보팅을 할 때 유효한 것까지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보팅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애초에 그냥 트랜지션 어벨레비티만 따졌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그냥 다 유효하다고 그냥 보팅을 하고 그냥 전자에 관련된 퍼포먼스만 측정한 논문인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질문 자체가. 네, 그러니까 맞는 게 그 스타투스는 딱 어베일러빌리티만 보장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실제 동작할 때 컨센서스까지 다 붙여서 동작할 때는 BFT에서는 리더 베이스드 BFT에서는 프로포절 블록을 받은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고 투표를 하니까 이제 어베일러빌리티가 된 다음에는 이제 컨센서스로 넘어가고 컨센서스에서 실행될 때는 스트라투스 말고 컨센서스 동작에 맞춰서 실행시켜보고 투표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투표는 네. 컨센서스에서는 있고 여기서는 커밋페이스 투표랑 실제 그 콘센서스 하게 된 투표랑 다르게 거기서 그건 또 따로 이거 컨센서스에서 투표는 다 실행시켜보고 검증하는 거 아닌가? 근데 애초에 그걸 실행시켜보고 검증을 하는 거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거고, 실제 합의 알고리즘, 핫스타프 같은 거에 그걸 실행시켜보고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진짜 그냥 그래서, 블록이 어떤 패턴을 포함시킬 거냐에 대해서만 그냥 생각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실행해서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빠르게 이루는 그 위에 지원이 되면서 컨센서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다 끝내고 나서, 그러니까 4번까지 끝내고 나서 컨센서스를 진행을 하면은 되게 느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미싱 트랜잭션이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니까. 여기서의 목표는 미싱 트랜잭션이 발생해도 컨센서스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약간 목적이랑 달라지는
나중에 그 이밸리에이션도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약간 유용한 그 가지고 진짜 이제 체계적으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은 그 네, 유효성이 되게 중요하다. 데이터가 올바르게 트렌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사실 이건 보장하지 않고 그냥 부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래서 컨센서스 부분이 그것 때문에 디펜던시가 좀 생겨서 성능이 좀 퍼포먼스가 되게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쪽에는 사실 얘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적어둔 것도 뭔가 실제 생활에서 실제 저희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에 이걸 적용을 하면 뭐 스테이트 루트 같은 것도 포함을 못 시키고 모든 레플리카의 IP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많이 그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스테이트 루트를 포함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못하는 이유는 생각을 안 하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여기서 커밋 투표를 하는 건 헤더에 대해서만 결국 투표를 하게 될 텐데 헤더의 내용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트랜잭션 내용물에 의존하게 되니까 가져오는 거를 기다려야 돼서 안 되지 않을까. 근데 그냥 이제 음, 추가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한 느낌인데 뭔가 그 라이트 클라이언트랑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라이트 클라이언트도 트랜잭션을 실행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까지는 실행 안 하고 그 헤더만 보고 어, 그 받아들이는 게 여기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라이트 네, 클라이언트의 동작 방식이랑 얘네의 동작 방식이랑 얘네들 뭔가 지금 좀 부족한 게 트랜잭션을 실제로 실행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클라이언트처럼 느껴지는데 라이트 클라이언트에서 중요한 점은 그 스테이트 루트가 오히려 포함이 돼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검증을 해야 커밋처럼 작용을 해서 얘가 바뀔 수 없으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스테이트 루트가 필요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자체는 문제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포함은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안 되는 건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느려지긴 하겠죠. 성능이. 리더가 프로포저를 만들 때도 그 미싱 트랜잭션이 있어도 그냥 어차피 프로포저에는 그 마이크로 블록이랑 시그니처만 있으면 미싱 트랜잭션이 있어도 그거 안 받고 그냥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할 수는 네,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실제 블록체인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리더들이 프로포저들이 그 넷플의 그 트랜지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임의로 트랜지션도 몰라서 걔네로 블록을 만들어서 증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MEB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막 제 프라이어티 같은 걸 보고 그 우선순위대로 뭐 넣는다든지 이런 게 사실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냥 왜냐면 그 트랜지션 내용을 안 보고 그냥 블록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게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애초에 여기서도 마이크로 블록 단위로만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네네네. MEB 추출 같은 게 좀 더 컬스 그레인드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 블록 단위로는 뭔가 MEB를 만들 수 있는데 그거 불- 마이크로 블록들 사이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는 결정할 수 없는 걸 보지 못했어. 마이크로 블록들끼리는 순서를 조정할 수 있는데 마이크로 블록 안에 들어있는 트랜잭션은 그 순서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마이크로 블록을 생성할 때가 여기서 동작하는 내용이에요. 애초에 그냥 클라이언트에서 받았을 때 그거 맨 처음 받은 애가 마이크로 블록으로 묶어서 그냥 맞습니다. 아, 근데 또 이거 순서에 따라서 마이크로 블록 아이디가 달라지기 때문에 트랜잭션 순서는 또 지켜야 되고 또 마이크로 블록을 벗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마이크로 블록들의 트랜잭션들이 서로 섞일 수도 없고 저 저는 이제 조금 가벼운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그 25번 슬라이드였나요? 거기 보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너무 이 그래프 보다가 차트 보다가
설명을 좀 놓쳤는데 그러니까 지금 파란 박스가 사실 그러니까 TPS가 잘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suffer from higher message complexity라는 게 어떤 거죠? 아, 이게 16일 때는 잘 나오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확 떨어지는 스루풋이 확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아, 이게 그 그러니까 PBFT 자체가 얘네 둘 다 PBFT 기반인데 PBFT 자체가 메시지 컴플렉시티가 높기 때문에 그 레플리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스루풋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저 생각이 든 거는 뭔가 그 센서십 레지스턴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게 아마도 저는 이것 때문에 퍼미션드 네트워크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나왈 같은 데서는 이거를 되게 심각하게 다루고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발췌를 하면은 그 S&P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되게 빠른 밸리데이터가 블록을 막 엄청 많이 브로드캐스트 해가지고 다른 그 레플리카들이 많은 그 블록을 계속 다운로드 받게 만든다. 그래서 그 정직한 밸리데이터들이 만약에 리소스가 부족하면 그 밴드위스를 다 써버려가지고 정작 자기 블록은 브로드캐스트를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빠른 밸리데이터들의 트랜잭션 블록만 그 대그에 있기 때문에 그 뭐지? 저기 센서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와일에서는 뭐 라운드 베이스로 해서 그 각 레플리카가 하나의 그 트랜잭션 블록만 각 라운드마다 제한을 할 수 있고 N-F 개의 블록이 모이지 않으면은 그 라운드를 마감을 못하게 해놔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센서십 레지스턴스를 만족을 하고 뭐 허니배처 BFT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에서는 또 스레스홀드 인크립션 같은 거를 써서 아예 블록에 포함되기 전까지는 그 트랜잭션을 인크립트 된 상태로 둔다거나 하는 식으로 검열 저항성을 달성을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그것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루면서 뭔가 퍼미션 레스 네트워크로 확장을 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 정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